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영권 박사님의 부자들의 동창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재테크를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정말 막무가내로 막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되게 재밌게 읽었고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재테크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렸을 때 놀던 친구들을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부자가 된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친구가 부자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재밌게 꾸민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나도 나중에 동창회 가면은 돈 없는 친구가 아니라 돈 많은 친구, 그리고 친구들 밥도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 친구들은 뭐 의사가 되거나 치과 의사가 되거나 약사가 되거나 진짜 막 교사가 된 친구,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을 구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반에, 우리 학급 안에. 그래서 나는 좋은 직장도 없고 그런데 돈이라도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이영권 박사님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테크 관련 명강사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실제로 진짜 동창회에서 만난 부자 친구들에게 점심을 무엇을 먹냐고 전체 문자를 돌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왔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 부자 친구들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근데 80% 정도가요. 중요한 건 메뉴가 아니라 누구랑 함께 먹느냐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맨날 소고기 먹고 맨날 초밥 먹으러 가겠어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먹는다. 그게 더 중요하다. 정말 띵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요,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0.1%의 금리에 목숨을 거는 세심함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0.1%쯤은 우습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만, 부자들은 목표를 세운 후에 저축액을 먼저 결정합니다. 부자들에게 생활비는 나머지 문제입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이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20년 동안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 복은 팔자소관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저도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에이, 나는 운이 나빴어. 나는 주식은 운이 없어. 나는 부동산 쪽으로는 난 소질이 없나 봐라고 해요. 부자와 가난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입니다. 수입이 늘어도 돈이 모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나는 대박이 날 거야 라는 환상을 품고요. 무계획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또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사실 자신의 수입만 체계적으로 재테크를 해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합니다. 저 이 얘기는 정말 부자들의 동창회 이야기를 소설처럼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현호예요. 현호는요, 월 78,000원씩 납입을 해서 30회 넘게 납입한 보험 통장을 해약하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102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102만 원을 가지고 주식 그 거래를 하는 창구에 갔습니다. 여직원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요. 한 주당 5만 원짜리로 100만 원치만 달라고 했대요. 여직원이 너무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얼굴을 봤대요. 현호는 여직원들의 돈을 보고 놀라 자신의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얘기했대요. 주식 좀 사려고요. 5만원짜리를 100만원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20장 이랬대요. 뭔가 주식이 종이로 된 그런 거라고 생각했나? 네,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얼마짜리 몇 개 이렇게 사면 된다고. 완전 재테크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을 이제 하러 무조건 달려간 거죠. 실행력은 짱입니다. 그렇게 주식 창구에 있는 어떤 직원이 권유하는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소액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손해를 봤어요. 90 얼마가 됐는데 이 이익을 보려면 빚을 많이 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으로 해야지 조금 올라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제 꼬인 거예요. 그래서 빚을 막 내가지고 신용 미수를 땡겨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세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IMF가 왔어요. 97년도 IMF가 오면서 그런 어떤 소액으로 투자한 그런 회사들 다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상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한석개발, 전진 CNC 모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쳤다고 라면서 이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장이 알려준 그 정보, 이걸 투자하면 돈이 됩니다라는 고급 정보예요 라고 알려준 것들이 버려진 정보지에 찌라시에 언급될 정도로 일개 루머에 지나지 않는 차마 정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주식하시는 분이 막 무슨 정보, 무슨 카더라, 무슨 찌라시에 의존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로 확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빚을 갚느라고 계속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영만이라는 친구는요, 결혼 정년기를 넘었지만 씀씀이가 커져야만 했어요. 여친을 사귀고 레스토랑도 가고 선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씀씀이를 카드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할인을 받고 아무리 할부를 해도 지출이 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빚이 점점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새롭게 카드를 발급하고 결제일이 다가오면은 현금 서비스 받아서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카드사 직원이 한도를 늘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이제 영만이라는 이 분은 이제 빚을 다 갚고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예전의 소비 습관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막 물건도요, 6개월, 12개월 할부로 막 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리스, 자동차 리스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은 돈을 좀 벌면은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막 외제차 이런 거 끌고 다니게 된 거죠. 근데 대박은 외제차를 끌고 다녔는데 사업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이런 비용도 이제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어떤 이 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례를 봐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혼수 조금 더 좋은 걸로 하고 신혼여행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 돈을 쓸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을 위해 진정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저는 예식장도 좀 싼 데로 잡고, 그리고 뭐 리허설 사진, 그러니까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앨범 그거 보지도 않잖아.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5벌 드레스 입었는데 한 돈 100만 원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아깝죠. 결혼식 그냥 한 번 하고 땡치고 한복은 괜히 산 것 같아요. 한복도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서는 뭐 보험 상품을 들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보험 상품보다는 보험은 건강 관련 위주 실비로 주로 세팅을 하면 되고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거나 내 집 마련에 힘을 쏟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빨리 돈을 모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0세 무렵에 시작을 한다면 5억을 모으는데요. 25년이 걸리는데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만 모아도 55세에 5억이 생깁니다. 30세부터 모을 때, 그죠? 한 달에 8, 90.
뭐 이자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책이라. 자, 근데 35이 되면요. 13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됩니다. 5억을 모으기 위해서. 55세 5억을 하기 위해서요. 은퇴 자금. 40세가 되면 여러분 20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10년 늦은 죄로 2배 이상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근데 힘들죠. 40세 이걸 하기가. 45살이 되면요. 35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만 저축해도요. 이게 큰 은퇴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젊으면 무조건 다 돼요? 말도 안 돼요. 25살 때 60만 원만 모으면 되는 것이 어떻게 45살에 350만 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큰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문지로 달에 가는 법을 아십니까? 신문지를요 42번만 접으면 그 높이가 지구에서 달까지 닿는데요. 딱 42번만 접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두께가 얼마 안 되지만 접으면 접을수록 이전에 접혔던 두께가 배가 되면서 그 높이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신문지 접듯이 만약에 2배로 늘어난다면 반으로 탁 접으면 어때요? 2배로 늘어나겠죠.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늘어나는 속도는 접혀가는 신문지처럼 어마어마하게 찌게 됩니다. 반대로요, 빚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빚도 어마어마하게 이자가 늘어납니다. 빚도 여러분, 빚도 복리의 법칙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빨리 갚을수록 좋겠죠. 자, 근데 어떤 성공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에 고깃집이 있었대요. 이 부자들 동창회 하는 이 동창들이 자주 가는 그런 유명한 그런 고깃집이 있었는데 물어봤대요. 냄새를 빼는 그 환풍구를 보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해요? 라고 했더니 고기를 구우면 연기랑 냄새가 나지 그걸 저리로 빼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들은 고기 맛도 좋아하지만 먹기 전에부터 냄새부터 맡고 먹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게 그래도 사람들은 몸에 고기 굽는 연기나 냄새가 배는 것을 싫어한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하지만 사람들은 갈비집에 고기 먹으러 오지 냄새 안 배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쪽으로 냄새가 더 퍼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갈비집 주인이 너무 놀랐대요. 보통 냄새가 안 나게 이렇게 뭐 뒤로 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알기로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쪽으로 냄새를 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이게 웬 냄새야 보면 이제 갈비집이 막 2층에 막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요 자기보다 갈비집 장사의 성공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대요.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주인한테 왜 갈비집을 하세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말을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호기심 있는 아이는 나중에 부자가 된 걸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범하고 두루뭉술한 목표가 아니라 선명하고 각 나이대별 그리고 소득 수준대별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재테크 활동이나 부를 쌓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이 얼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수입의 50% 저축하기 그리고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저한테는 그런 목표였고 오직 그거를 향해서 공부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달려갔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또 하나는 병적으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요 다 메모를 잘해. 엄청나게 잘해. 뭐 에버노트, 드롭박스, 컴퓨터, 스마트폰 혹은 페이퍼를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메모를 엄청 잘합니다. 메모를 하지 않는 부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분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메모합니다. 메모한 걸 잘 찾아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부자가 된 이 부자가 지금 되는 법을 막 설명해주고 있는 이 동창이 만난 부자들은 모두 개인 장부가 있었대요.
엑셀을 이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서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리하거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꼭 맞는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전업으로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된다는 것은 재테크를 하는데 안정감과 여유를 준다라고 해요. 전업 투자자를 나서려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현재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재테크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전업 투자는 부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요, 개를 들고 적금을 부어서 집을 넓히고 살림을 장만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적금을 부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먼저 긁어가지고 할부를 먼저 하고서 빚을 갚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없는 거죠. 부모 세대는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소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뭐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고 외식도 안 했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처럼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는 점점 힘들죠.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적은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어때요? 금리가 만약에 20%다라고 했어. 연간 20%가 금리다. 그러면 1억짜리 집에 월세가 2천만 원 나오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월세 만약에 금리가 2%다. 수익률이 2%다라고 하면은 월세가 2천 나오는 부동산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됩니다. 금리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런 물가 같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 부모님이 내 집마련 조금 쉬웠던 이유는 금리가 바로 금리가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김유라 나의 첫 금리 공부, 김유라 금리 검색하시면 다른 책 리뷰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부자들은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회전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뭔가 팔았을 때 다시 현금화하는 거, 환금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자들은요, 자산의 회전율을 최대한 높입니다. 돈을요, 묻어놓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돌리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적당하게 회전하면서 다음 레벨로 점프합니다. 자, 오늘이라도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공유해봐라.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을 거고 어떤 재테크를 하고 싶은지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상의하면 좋습니다. 저도 늘 배우자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엄마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에 뭘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읽은 책 부자들의 동창회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